6월 시장이 왜 그렇게 12개월 중에 6월이 안 좋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원래 뭐 상반기 2,600, 하반기 2,900 이거는 아직 유효한 겁니까? 하반기 2,900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또 6월달 시장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또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조정이 오는가? 우리가 흐름을 분석하고 나서는 그게 과연 시대를 이끄는 주도주가 될 것이냐 예.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군요. 예.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맞습니다. 선택해야 되고. 예.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사실 1년 전인가도 아마 우리 세린 메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보셨던 분들도 있고 혹시나 했던 분들도 있는데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딱 네, 편가르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5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5월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래도 3% 상승을 해서 네. 끝났더라고요. 근데 이 세린 메이가 작년에는 스테이 인 메이. 이 정도 많이 3,300에서 2,600 왔으면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했다가 역시 세린 메이가 맞았더라고요. 근데 작년 5월부터 저희가 주식을 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5월, 6월, 7월 뭐 계속 이렇게 주식을 샀었는데 고생을 했었죠. 한 달만 더 있다가 살 걸. 그렇지. 너무 급속하게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위에서 얼마나 많이 빠졌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예, 결국은 시장이 항상 보면 이제 변곡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게 변곡점이 확인됐을 때 들어갔어도 되는데 마음이 좀 성급했다라는 반성을 했고요. 반면에 재작년에 2021년도는 시장이 되게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6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3,300을 뚫으면서 고점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또 5월 달에 저희 고객분들한테 전부 다 세린 메이하고 하반기 장은 안 좋으니까 네, 연말이나 돼서 다시 주식 사겠습니다 해서 그때는 또 잘 팔았었어요. 네, 잘 팔았었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는 3월 달에 1,430을 찍고 올라올 때 그때도 세린 메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바닥을 찍고 강하게 돌아서는데 특히나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하고 하면서 시장에다가 엄청난 땔감을 막 이렇게 기름을 부어줄 때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때는 아닙니다. 내년에 3,000포인트 갈 거니까 또 계속 주식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해서 그때는 맞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역시 주식이 아주 쌀 때는 스테이 하는 게 맞고요. 애매할 때 5월이 오면 그냥 좀 파는 게 맞고 비싸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요. 맞아요. 비쌀 때 5월 달에는 재작년 5월처럼 무조건 파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데 재작년 5월 달 3,000포인트 대에서는 저희가 주식을 파는데 고객분들이 되게 의아해 하셨어요. 왜 3,600에서 4,000 바로 갈 것 같은데 주식을 왜 파냐고. 그때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왜 여기서 주식을 파느냐라고 하셔서 좀 더 확신이 갔었습니다. 무조건 팔긴 팔아야 되겠구나. 과열이다. 네, 과열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그러면 10명 중에 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지금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비율이 3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비관적인 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약간 오히려 코로나 때 시장이 반등이 들어갈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게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소확개민 분들이 많이 산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다 약간 베어마켓에 대한 배팅이 80%더라고요. 예, 떨어지는 거 2배짜리 그리고 주식이 아니야 채권에 대한 배팅 채권 금리 또 3배짜리 네.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2020년 5월 달에도 그때도 제가 방송 나와서 곧버스 들고 있는 거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리하시기가 아마 힘들 거니까 레버리지를 사셔서 일단은 스퀘어 중립 포지션 만들어 놓으시면 그나마 마음이
이 한쪽으로 이래 바이어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지평양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스퀘어 만들어 놓고 시장 보면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조언을 계속 해드리거든요. 이번에 2월 시장도 조정이 때 빠져나오세요라는 얘기를 했고 3월 달에 또 그 우리 투자자분들을 많이 헷갈리게 만들었던 게 은행 사태에 있었어요. SG발. 네, SG발이 아니고 CS 사태죠. 크레딧 스위스고 SBB. 저 미국의 새 금융위기. 예. 3월 달에 SBB은행, 미국의 지방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네. 요게 딱 터지면서 봐라, 이제부터 금융위기가 온다. 예, 온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단은 현금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현금화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보면 2020년 상황하고 조금 비슷해 보여가지고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조정이 세게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낙관에 빠져 있을 때 뭔가 악재가 터지면 그러면 확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작년 연말부터 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마음속에 뭔가. 네. 이번에 위기가 올 거니까 포지션을 이게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액츄얼 뮤추얼 펀드들의 현금 비중이 2008년 바닥이 있을 때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네, 2008년 9월, 10월 바닥이었을 때 미국 펀드들의 평균 현금 비중이 한 6%가 약간 넘었었는데요. 지금 6%예요. 그 정도로 모두가 다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사태가 터져도 시장이 안 빠지는 거고, 네, 그렇게 본다면 시장 자체는 약간은 지금은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거는 6월 달이 전형적으로요. 네. 미국 시장, 한국 시장 12개월 중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에요. 그래요? 5월보다? 네, 5월보다. 우리 왜 5월만 자꾸 걱정했죠? 그래서 왜 세리메이냐면 6월 달에 빠지니까. 그래서 5월 달에는 팔라는 얘기가 있고요. 5월 달에 파는 것보다는 나는 한 발 더 빨리 팔아야지 해서 4월 말에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원래는 세리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리메이인데 왜 그러면 할로윈 전략으로 10월 말에 들어가라고 하냐면 10월 달이 또 되게 안 좋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6월 안 좋고 10월이 안 좋다 보니까 10월 말에 싸게 사서 4월에서 5월 달에 팔라는 게 그 할로윈 전략이기 때문에 6월 달이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이 거의 다 월 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1%, 0.5에서 한 1%는 나오는데 6월은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6월 시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번 6월장에 어떤 이유로 분명히 또 핑계거리는 나올 거라고요. 빠지는 핑계. 어떤 이유로 빠질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6월 13일 FMC 회의 그때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빠지려나? 근데 최근에 이제 페드워치에서 거의 금리 동결 분위기로 지금 또 가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데 또 어떤 악재가 혹시나 나와서 좀 빠지려나? 아직까지는 좀 궁금해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6월 달이 근데 6월 시장이 왜 그렇게 12개월 중에 6월이 안 좋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진짜 왜 그러죠? 네, 마크 트웨이는 12개월 중에 10월 조심하고 12월 조심하고 2월 조심하고 1월 조심하고 4월 조심하고 5월 조심하고 뭐 다 조심해야 되네. 네, 결국은 12개월 다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분명히 계절성이 있긴 있습니다. 네, 계절성이 있는데 왜 6월장이 유독 안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잖아요.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다 보니까 미국의 학기는 가을 학기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는 건데 미국 학기는 8, 9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6월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회계연도 있잖아요. 네. 회계연도가 7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6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뮤추얼 펀드뿐만 아니라 헤지 펀드들 있잖아요.
헤지 펀드들은 내가 이 정도 수익을 확정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포지션을 다 클리어하고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너스를 받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너스를 받아가야 되는데 포지션을 그대로 쥐고 있으면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또 빠지면 어떡하려고 해서 포지션을 다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이 헤지 펀드들의 청산이 많기 때문에 6월 시장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6월 달에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 좀 이 부분을 주식을 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게 이제 미국의 케이스고 네. 한국은 좀 다르잖아요, 환경이. 네. 그래서 한국은 그 원리 때문에 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미국이 그런 원리로 빠졌을 때 그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는 거의 외국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전에 그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도요. 네. 처음에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던 피터 린치가 처음에는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 니프티 50에 해당되는 네. 그런 대형주 한 30에서 50 종목 중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마젤란 펀드가 나중에 600배가 커졌을 때는 1,500개의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 그 1,500개 종목이 다 미국 주식이 아니라 네. 프랑스 주식도 사고 영국 주식도 사고 네덜란드 주식도 사고 해외 주식을 많이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미국의 이런 그 헤지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가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이제 좀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기간을 보는 것보다는 그 앞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이 동감이 되는 게 세린메이 이번에 아마 절실하게 느끼신 분들은 그동안 쫙 올라왔던 2차전 지주를 들고 있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5월 달이 참 힘든 달이었을 것 같고 네. 그동안 계속 빠지고 힘들었던 반도체 같은 주식을 들고 있었던 분들은 또 5월 달이 아주 좋은 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앞전의 동향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 앞전의 동향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 이제 헤지펀드들이 청산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보너스 받을 게 없다면 청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장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2021년이었던 거죠. 주식이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많이 올랐었으니까. 그 반면에 코로나 때는 이미 2019년도 뭐 시장, 국내 시장은 썩 좋지는 않았고 미국 시장은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S&P 500이 마이너스 35%가 났으면 이미 헤지 펀드들은요. 다 거기서 로스컷을 했든지 손절을 했든지 포지션을 다 청산을 이미 한번 했었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 포지션에서 뭘 6월 말이라고 해서 청산할 포지션이 이제 없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2022년도는 나스닥 지수가 33%나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먹은 게 없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산할 포지션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방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장을 보면 참 우리나라 시장은 섹터별로 그래도 타 보면 조선이면 조선, 반도체면 반도체, 핸드폰, 뭐 자동차, 뭐 없는 게 없는데 아니 어떻게 2차 전지도 우리가 1등을 하고 있고 그죠? 참 대단해요. 예. 거기다 엔터까지 얘기하는. 엔터까지 지금 글로벌 탑티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변동성만 우리가 좀 잘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돈 벌기 쉬운 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섹터를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 운용을 하시다 보면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섹터가 분명히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게 그 회사의 비즈니스 사이클이나 그 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나랑 잘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여러 가지 성장주 흐름에서 들어가서 빠져나오고 해서 수익을 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1, 2, 3, 4월 달은
2차 전지가 완전히 야구 선수로 따지면 6타수, 6안타, 2홈런 뭐 이런 거죠. 예, 완전히 그 사이클 히트라고 있잖아요. 네.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좋은 건 다 하여튼 뭐 좋았죠. 아주 좋았죠. 그 정도 이번에 거의 2차 전지가 했기 때문에 와 너무 잘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수익 내는 분들 박수. 아 너무 잘하셨다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때 저희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연평균 15% 그런 식의 수익을 추구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을 한 그런 기업에서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이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하는데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강세였냐? 1Q에는 자동차가 잘했어요. 근데 자동차가 왜 올라왔느냐?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기아차가 아니 어떻게 기아차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이겼지?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을 이겼지? 그게 바로 이번 1분기 기아차의 실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아차가 저점 대비 거의 50% 올랐어요.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 이번에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고 보면 반도체는 수익이 최악일 때 주식을 사야 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사이클 기업은 절대 수익이 많이 나올 때 사면 필패인 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에 실적을 보면서 사는 네. 거거든요. 근데 1Q 완전히 쇼크. 그런데 2Q도 쇼크 나올 거다 했는데 요즘 하이닉스가 2Q도 3조 이상 손실이 나올 거다 했다가 요즘 2조대로 이렇게 쓱 내려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1Q에 6천억 이익 나오다가 2Q에 더 나빠져요. 2천억 정도 나올 거예요 했는데 요즘 약간 이제 충전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라고 보면서 야 이거 4Q부터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당겨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반도체도 실적 모멘텀. 그리고 그럼 2차 전지는 꿈으로 올라왔느냐? 2차 전지도 실적 실적이죠. 모멘텀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올 초부터 늘 제가 얘기했던 게 허를 찌르는 상승, 예, 비관 속에서 탄생하는 2023년 강세장.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랑 궁합이 맞는 기업으로 올해는 수익을 내는 해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는 이런 흐름으로 내왔는데 중요한 건 하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6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6월 달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좀 하락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 그럴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강세장이라는 2023년의 이 뷰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2023년도는 내년도에 그 바이든의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3년 차가 항상 실적 그 주식 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올해는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아니 경기가 지금 이제 또 꺾어질 수도 있는데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 이럴 수가 있는데 2020년에도 경기가 절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네. 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에 비하면 너무 정말 혹독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3천을 돌파하고 나스닥이랑 뭐 난리 났었던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1Q에는 2차 전지 회사가 6타수 6안타 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는 언제까지 갈 건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반도체는 아까 실적이 안 나올 때 사서 실적이 왕창 나올 때 팔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이 반도체로 인해서 오늘 사실 2,600 뚫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거품 아니냐? 왜냐면 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조 적자가 2조로 줄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냐? 이건 거품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그 거품이라는 게 2019년도에도 하이닉스가 2018년도에 20조 수익을 내다가 2019년도에 2조 7천억 내면서 마이너스 86% 이렇게 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근데 반도체는 6개월 뒤를 내다보면서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는 어떻게 됐느냐? 코로나 때문에 2조 7천억이 아니라 뭐 1조 대가 수익이 나왔느냐고 보면 5조 대 나왔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실적이 더 증가했고요. 그래서 실적의 흐름을 보면 내년, 내후년, 근데 내년에 이 AI 관련해서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가격이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런 걸 가정하면 지금 실적을 가지고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클리컬 산업에 대한 투자의 방법론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실적 상관없이 이러한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사이클 투자의 하나의 현상으로 예. 그리고 이거를 실체가 없는 이상한 상승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상승의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예, 이런 흐름은 그동안에 15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었고요. 과거 2019년 얘기는 말씀드렸으니까 2013, 14, 15년 얘기를 오히려 말씀드리면 2013, 14, 15년까지도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어떻게 올라갔었나? 되게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2012년도에는 남유럽 위기 때문에 12, 13년 내내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불안했어요. 예, 그때 그리스 국채가 20몇 프로 올라가고, 아니,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피그스 하면서 스페인까지, 그렇죠. 아니, 스페인을 넘어서 이거 독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때 반도체가 왜 올라갔지 그러면? 새로운 엄청난 시장이 생기는데요. PC 시장에서 모바일로 넘어갔었죠. 그렇죠. 그 모바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를 했던 게 애플의 아이폰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의 스마트폰이 2011년도에 갤럭시 노트가 나오면서 11, 12, 13년도에 스마트폰 시장이 한 40%까지 성장을 하는데, 침투율이요. 성장을 하는데, 그때 갤럭시가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24%를 기록하면서 1등이 되던 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D램 수요 시장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DDR3에서 DDR4로 넘어갑니다. 그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기사를 찾아보면요. 지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전력 소비량이 30% 줄고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그렇게 얘기되면서 2013, 14, 15년도에 이익이 왕창 나는데 15년도에 정작 이익이 왕창 날 때는 주가가 빠집니다. 또. 네.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은 2013년 정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2013년도에는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이 화재가 났다 해서 순간 주가가 확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랠리가 오거든요. 그걸 기억해 놓으시고 혹시나 하반기 내년 초까지 중간중간에 반도체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그 눌림목을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반도체는 하이닉스는 PBR 0.9에 사서 한 1.6에 파는 게임이고 삼성전자는 PBR 1.1에 사서 200가 넘어가면 네. 파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의 그 밴드에 아직까지 중간도 안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쉽게 팔면 안 된다. 예, 쉽게 팔면 안 되고 혹시라도 눌림목을 주면 매수를 하면 되는데 나중에 비싸지고 나면 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안 좋다 빠지면은 사야 될 때 오히려 던지고 예. 올라가서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는 막 이런 걱정이 나올 때 따라 붙고. 그러니까요. 예,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반도체가 다시 어떤 원동력이 돼서건 다른 이유에서건 어쨌건 이 강세장이 좀 더 이어진다고 했을 때 네. 6월 달에 또 하나 우리가 좀 불안스럽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FOMC에서 금리 네.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이냐 아니면은 연착륙으로 끝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또 아직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FMC 때문에 너무 그렇죠. 시달려가지고요. 네. 끝나고 나면 그냥 항상 뭐 우리 조울증 환자 같아. 어떤 그러니까요. FOMC 회의 이후에는 쫙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에는 그거 믿고 기대면 쫙
딱 빠지고. 또 빠져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드한테 작년에는 우리가 배신당했다.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동안의 20년 동안의 페드는 금리를 올릴 때 항상 25bp씩 0.25씩 올렸었지 한 번도 0.5, 0.75로 올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최근 20년 동안에는. 그런데 갑자기 0.25로 3월 달에 시작했다가 50으로 갔다가 75로 가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측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서 페드가 횡보를 하는 바람에 힘들었고요. 그게 중앙은행은 그 시장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여러 가지 행동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재작년에는 아니야 지금 물가는 일시적인 거니까 걱정 마라고 했다가 그렇죠. 말을 바꿨다가 오히려 금리를 더 혹독하게 올리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 있기 전에는 또 약간 누그러지나 했더니 또 갑자기 뭐 화난 교장 선생님처럼 또 바뀌어버리고 이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시장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파월 의장의 어떤 무능을 지적하기도 하고 최악 아니냐 연준 역사상 그런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게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오명을 피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련했거든요. 너무 노련하게 물가 상승의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는 딱 시점에서 골디락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물가가 안정적입니다라고 했지만 2004년 6월 달부터 미리 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앨런 그린스펀이 너무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시켜서 거품을 뭐 만들었다 이런 비난도 받기 있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성을 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롬 파월이 이번에는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금리를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하면서 하는 게 저도 이제 겁이 나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페드의 금리 예측 이번에 이제 멈출 겁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제가 이제 멈출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가 다행히 시작이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았지만 페드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페드 워치가 정확하더라고요. 예, 그 페드 워치를 믿기로 했고요. 지금 페드 워치가 최근에 다시 올릴 것처럼 하다가 동결하는 가능성이 지금 70%,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여러 번 말을 바꾼 거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올릴 만큼 올렸다라는 뉘앙스를 분명히 줬는데 여기서 또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FMC 회의는 그래도 그런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페드의 FMC 회의 전에는 시장이 약간 떨거든요. 미리 떠는 걸 반영해서 6월 장에 그런 불확실성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그 FMC 이후부터 6월 말부터 7월 달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다시 좀 세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왜 세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작년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9월달 박살났다가 10월, 11월에는 또 반등이 들어갔어요. 그 반등의 힘은 뭐냐면 기업의 실적 발표였거든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던 작년 7월, 8월에도 시장은 강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주가의 함수라는 말처럼 결국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를 반영을 하면서 7월 달에 장이 움직일 건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우려하는 것보다는 이 AI 모멘텀 때문에 실적이 우리 엄청 좋아집니다라고. 뭐 50%를 매출을 목표를 상향을 시켜버렸으니 엄청난 거죠. 예, 70빌리언을 110빌리언으로 올려버렸으니까요. 그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이 박살날 거야 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부터 아니야 우리 실적 좋아 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는 지금 작년부터 어닝 실적 발표하는 거 저희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1Q에 나왔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요. 미국 도메스틱 마켓, 미국 시장은
1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요. 예. 그런데 어닝이 이제 순이익단에서 좀 까진 이유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만약에 우리가 10,000원씩 이제 내고 보면 그 10,000원을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 때문에 까먹은 수익이 3에서 4%예요. 그런 걸로 이제 까먹었는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4 갔다가 거의 104, 103, 뭐 101까지도 가긴 했지만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손실 보는 게 조금씩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고요. 그런 저런 거 감안하면 또 이번에도 어닝 시즌인 7, 8월 달이 또 강세장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 종가가 2,600이 넘은 거예요. 네, 코스피 지수.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방송 가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반기에 다들 상저하고라고 얘기했을 때 저만 좀 약간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가 오히려 좋을 거다. 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반기에 2,600 돌파, 하반기까지는 2,9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5월 말로 착각을 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2,600 돌파 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괜히 했네.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죠. 네. 상반기면 6월 말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2,600 돌파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부터 전부 다 실적 모멘텀이고 그 약간 중형주 중에도 보면 농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농심 이런 것도 전부 52주 신고가고요, 지금. 그리고 또 실적 모멘텀이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랑 전부 또 52주 신고가예요. 네. 네, 그런 뭐 YG엔터, 뭐 JYP 등등 할 거 없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실적 모멘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게 피부 미용 기기거든요. 예, 저도 좀 피부 미용 이거 받아야 되는데 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완전히 이제 뭐 노숙자 얼굴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 미용 기기 전부 52주 신고가예요. 그리고 중국에 보면 그 임플란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또 뭐 그렇죠. 상위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다 52주 신고가. 이런 걸 보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작년에 매크로에 의해서 시장이 억눌러져 있었는데 올해는 수익을 내야 되는 장인데 지금은 매크로나든지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철저하게 지금은 어떤 기업이 어닝 실적 모멘텀이 있는지 그거를 네, 지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원래 뭐 상반기 2,600, 하반기 2,900 이거는 아직 유효한 겁니까? 하반기 2,900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하반기가 2,900이 가려면 반도체가 가지 않고서는 절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를 보니까 이번에 엔비디아가 보여준 걸 보면서 좀 더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는 전 세계에서 고사양 GPU 시장의 92%를 차지하는 독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산다면 엔비디아부터 샀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할 때 똑같은 돈을 우선순위로 두고 보면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회사를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인데 사실 이번에 그 매출 목표 50% 상향하기 전까지는 이거 다 너무 거품 아니야?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었죠. 대부분이었죠. 특히나 320불 갔다가 130불까지 빠졌는데 이 주식이 200불, 250불 올라오면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100% 올랐는데 그런데도 저희도 뭐 똑같은 생각으로 사람 심리가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동안에 대체 불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명품 기업은 전고점을 돌파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모멘텀이 오면. 그러면 야, 엔비디아가 과연 320불 돌파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올해 돌파가 아니라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돌파할 수 있을까 했는데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체 불가한 제품을 생산하는 이 명품 기업은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믿음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메모리는 다행히 트럼프 때부터 바이든까지
지금 계속 중국의 진입을 막아줬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의 진입을 막아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딱 감산을 해버리니까 그냥 주가가 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과점화돼 있는 시장에서 수요는 어차피 일정하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생산이 너무 이제 오버 생산이 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긴 했습니다. 핸드폰이 14억, 15억 대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생산을 했더니 작년에 12억 8천 대밖에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가 생각만큼 못 따라와서 반도체가 공급이 재고가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산으로 인해서 그런 재고 관리를 지금 들어갔고 거기다가 AI라는 새로운 생성형 AI라는 모멘텀이 생겨서 이 부분은 약간만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는 커머디티화 됐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 석유화학 제품처럼 범용화학 제품처럼 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핵심 원자재다. 예, 근데 반도체는 왜 우상향일까? 반도체는 우상향으로 지금 성장해 왔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 왜 우상향이냐면 PC에서부터 핸드폰으로 갔다가 데이터 센터로 갔다가 새로운 시장이 계속 생겨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핸드폰 시장이 생기면서 PC가 완전히 죽어버려서 뭐 모르겠는데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켓이 계속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처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핵심 반드시 필요한 그 부분은 뭐냐면 새로운 마켓이 생기는가인데 그 새로운 마켓이 우리는 자율주행으로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양이 몇 배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동차가 빨리 전기 자동차가 되면서 그 수요가 많아져야 될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생성형 AI라는 엄청난 모멘텀이 생겨버린 거죠. 처음에는 엄청나다는 생각 안 했죠. 안 그냥, 했죠. 아이고, 재밌는 거 하나 생겼네 이랬는데 맞습니다. 재밌네 하고 뭐 같이 해봤었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완전 생존 문제가 되버렸잖아요. 그렇죠. 생존이에요, 이게.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모바일 못 넘어가면서 잃어버린 15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정말 지금은 생존으로 이 AI 개발에 뭐 미국의 빅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다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엄청난 AI 지금 마켓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그런 측면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600만 명이 삼성전자 이제 주주가 되셨잖아요. 네, 어떤 분들 작년에도 보면 전문이 저 6만 7천 원까지 물타기 해가지고 이제 단가 낮춰놨는데 6만 7천 원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판다라고 그렇죠. 해서 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고생했는데 수익 내고 파셔야지, 수익 많이 내고 파셔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말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남아 계시는 많은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먹고 나오셔야 돼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매매하고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장주를 먹으면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이클 기업, 세계 1등 기업 사이클 기업에서도 수익을 얼마든지 50%, 70%, 100%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반도체 모멘텀은 이 큰 새로운 AI가 만들어준 큰 시장의 최대 수혜주라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요즘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수급 현황을 보면은 개인들이 무지하게 팔아제끼고 그거를 외국인이 전부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그런 우리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역시 외국인이 또 돈을 버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인데 제가 2020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쌀 때 많이 사서 경제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싸니까 외국인이 그때 막 투매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쌀 때 우리나라의 이 우량한 기업을 많이 추적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비쌀 때는 살 필요 없어요. 싸게 살 기회를 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2021년도에는 내가 정말 확신 있는 종목 아니면 다 이제 파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싼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비싸게 사게 만들어야지 왜 거기다가 싸게 살 수 있도록 물량을 넘겨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싸다의 기준이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8만 원 이런데 예. 이 정도 가격에서 10만 원이면 20% 이상 올랐는데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참 그런 거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걸 깨야 우리의 어떤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정말 돈을 버는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15 머니톡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3, 4년 동안에 수많은 경제 유튜브 채널이 저는 엄청난 저희 기관들만 들을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세미나의 내용을 많이 정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콜이라고 그러죠. PBR이 낮을 때 매수를 하고 PBR이 높았을 때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제시를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 PBR 밴드에 아직까지도 중간이 안 왔다는 거죠. 삼성전자 뭐 1.3배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15만 원 갔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고 외국인이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12조라는 주식을 사면서 거의 11조를 삼성전자만 샀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샀을까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엄청난 큰 시장이 지금 도래한다는 거죠. 외국인이 저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 헤지 펀드들이 단기적으로 걔네들이 1, 2년을 보고 들어올 때는 이렇게 사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지는 않았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골라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것은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5년, 6년 전에 캐피탈이라는 외국인 큰 자금이 삼성 SDI를 5% 이상 매수를 할 때도 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얘네들이 과거에 삼성전자를 대량 사는 것처럼 이번에는 2차 전지 시장을 크게 보고 쟤네들은 큰 그림 10년을 보고 아마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사는 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도 1,3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1달러로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1,300원어치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이면 1,100원어치밖에 못 그렇죠.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를 볼 때 달러 표시로 전환을 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로 지금 전환을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수준이냐면요. 아직까지 2,300이에요. 아, 싸다. 네, 2,600이 왔는데 달러 지수로 딱 전환해서 보시면 2019년도 말에 코로나 직전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 지수가 2,277 정도였는데 그때랑 비슷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싼 거죠. 원화 가치가 지금 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반도체주를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9만 원대 이상 갈 수 있고 SK 하이닉스는 15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뭐 예전에 재작년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관심도 없었거든요. 메타버스 세상? 아니 그렇게 해서 수익이 소위 말해서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언제 수익이 나는데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3년 안에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그 그림이 저는 안 그려지면 안 산다고요. 그때 뭐 플레이 투 원 하면서 뭐 그렇죠. NFT의 수혜주 뭐 이런 것들 많았었지만 저는 정말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내지?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서부터 보면 다 뭐 7, 80%씩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AI 세상에 의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나라고 보면 지금 하이닉스는 여전히 올해 안에 흑자가 날까 그 기대를 못할 정도로 하이닉스 적자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GPU의 고성능 GPU A100이나 H100에 호환이 가장 잘 되는 HBM이라는 그 고성능 그 메모리를 지금 하이닉스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3Q 지나서 한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이닉스 역시 이번 AI 모멘텀에 가장 큰 수혜를 실적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고점을 저는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이번 실적이 내년 2Q 정도 되면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팔지 말고 흔들림은 있어도 한번 좀 참아보자. 예, 그래서 내년 5월달에 세린메이 하자. 아, 그 메시지가 심플한데요? 네. 내년 세린메이.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가장 그 우리 시장을 좀 짓눌렀던 것이 또 일희일비하게 했던 것이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하원 통과했고요. 상원은 네. 뭐 요식행위라고 보니까 일단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그쪽으로 쏠리던 것이 사라지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FOMC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도 여기에서 만약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이제까지가 그 고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예.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게 드러난 게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예. 뭐 이런 사태들이잖아요. 이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 금융위기로 전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제 네. 내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있고, 이게 그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긴 한데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금리도 그냥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서 결국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2% 안팎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마켓 타이밍을 잡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떨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예, 그런데 6월달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게 뭘까에 있어서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게 뭐죠? 미국이 결국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한도 31조 4천억 달러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아니 돈을 쓰려면 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달 장에 미국 국채 또 경매가 시작되면 시중에 돈들이 그쪽으로 또 쏠리면서 야 이게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면 시장의 수급의 원리에 의해서 채권이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많아지면 그렇죠. 가격은 떨어져야 되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월 달 시장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또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조정이 오는가? 경기 침체보다도. 예, 경기 침체보다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워런 버핏은 이번 주총에서도 경기와 관련된 거, 작년에는 물가와 관련된 거 그런 거 물을 때마다 나는 그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왜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대가들은 그런 경기 전망을 무시했을까? 왜냐하면 잘 안 맞으니까. 네. 예, 피터 린치는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83년 정도에 아니 폴 볼커가 저렇게 금리를 과격하게 올리지 그거 79년 78년에 얘기한 사람 누가 있냐라고 아무도 몰랐죠.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떨어지고 나면 봐봐 내 말 맞지 하지만 실제로 떨어지게 만든 그 원인을 예측한 사람은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거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 되는 대로 고물가가 되면 되는 대로 고금리가 되면 되는 대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을 저는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능동적으로 잘 대응하는 기업들 그걸 이용을 해서 수익을 잘 내는 기업들 그런 게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나 내년에도 계속 그런 기업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겠냐. 엔비디아의 경우를 들시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좋을 수 있다. 저는 거기가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1.9에서 1.4로 이번에 또 낮췄잖아요. 경제 성장률 자체를. 그리고 나오는 거시경제 데이터 보면은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15개월째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3분기 우리 한국 경제는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300원대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또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에게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느끼는 게 뭐냐면요. 2012, 13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도 남유럽 위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크게 수출을 하는 큰 세계 경제 블록이 있잖아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그렇죠. 예, 그 경제 블록에서 유럽도 선진국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EU 단체, EU 그 경제 블록인데 그때 EU 국가들이 안 좋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5년 내내 그때 박스피를 했었고요. 그 박스피를 보이는 가운데 그 전에 좀 많은 과잉 투자가 있었던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또 박살이 나기 합니다. 건설주 박살나고 조선주 박살나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소재 기업들 박살나고요. 그 전에 차화정 장세로 랠리가 엄청 많았었던 화학 주식들 다 박살나고 그러면서 경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많이 저도 나가서 돈 벌래요 하면서 뛰쳐나갔던 게 2012, 13, 14예요. 그때 가장 위기 상황일 때. 가장 위기 상황인데 왜 돈 벌려고 뛰쳐나갔냐면 엄청난 종목 장세였거든요. 자, 거기서 2011년도에서 13년도에는 어떤 종목들이 날아갔냐면 그때 삼성자의 갤럭시 시리즈 때문에 아까 세계 시장 점유율 24% 될 때 그때는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핸드폰 하나에 카메라 모듈이 막 한 개 있다가 두 개 있다가 앞면 뒷면 또 막 네 개 다섯 개 막 붙으면서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거의 7배에서 10배 났고요. 2년 만에. 그러고 나서 바이오 기업들이 또 막 엄청나게 올랐고요. 바이오 그때 정말 난리였었습니다. 네. 그때 지금은 헬릭스 미스로 이렇게 바뀌었던 바이로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갔었고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멘텀은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2015년까지 그때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오 주식들이 날아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날아갔었죠.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요우크 수가 200만 명이었다가 2015년, 16년 되니까 8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중국 요우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뭐 용평이 됐든 강릉이 됐든 속초도 갔든 전부 옆에서 중국 사람들 막 말소리가 들렸던 그런 시절에는 뭐 마스크팩 회사부터 해가지고 그 화장품 주식들이 난리였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도의 경제 침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상황이면 괜찮다는 거죠. 괜찮고 오히려 그렇게 남유럽 국가가 박살나든 중국이 침체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요커들이 또 물밀듯이 나오면서 소비를 하던 그런 중국 모멘텀이 있었던 그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이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도 실적을 내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까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저 시장이 가르쳐 준다고요. 과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장품이 최고의 주식이었다면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도 2004년, 5년대에는 미샤 같은 거 그리고 좀 중저가 화장품. 완전 저가에서 그 다음에는 이니스프리 같은 중저가로 갔다가 나중에는 후 그리고 설화수 고급 화장품. 그러면 이번에도 그 이상의 뭐가 되지라고 봤더니
피부 미용 이런 기기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꼭 중국 요커들의 수요 때문은 아니고 지금 브라질이나 뭐 동남아나 지금 난리거든요. 그게 한국 드라마 영향이 큽니다. 아, 맞아요. 한류. 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지? 제 피부를 보면 그런 생각 못 하는데. 네. 제가 어떻게 뭐 협찬 좀 받으셔가지고 우리 박세익 대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네. 이런 거 하나 좀 하시죠. 아, 저도 옛날에는 정말 피부 좋다는 소리를 꽤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아무튼 그 동남아에 있는 동남아 분들은 보면 이 피부가 맑고 깨끗한 한국 사람들의 한국 연예인들을 보면서 동남아 쪽에서도 이 피부 미용 기기들이 엄청나게 팔리는데 미국산 제품, 유럽산 제품이 1억을 하면요. 우리나라 제품이 4,500만 원 이렇게 수출하거든요. 최근에 한 6천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도 가격 저항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도 옛날 때는 이가 아프면 충치 나중에 해서 한번 빼고 그렇죠. 거기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브릿지 하거나 했는데 요즘은 임플란트 다 그렇죠. 해버리고 임플란트 다 하죠. 그러면 그 임플란트의 이식률을 보면 아직까지도 중국은 아직 뭐 우리나라 30년 전 수준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여전히 이렇게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은 많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환율이 1,300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임 대표님이나 저나 IMF를 겪어봤었잖아요. 네. IMF 때 그 나라가 부도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의도의 금융기관의 3분의 1이 날라갔거든요. 그렇죠. 3분의 1이 날라갔는데 그때 떼돈을 번 회사들이 수출하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렇죠. 오토바이 헬멧 팔고 일본에다가 니트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떼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0원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1,300원 환율인데 미국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 안 좋아져.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중국 보고 맨날 환율 조작국 아니냐, 관찰 대상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너무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위기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위기가 만들어준 엄청난 이제 보너스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약간은 내수보다는 수출 기업 쪽에서 또 그 답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틈새, 어떤 호황 산업을 찾는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은 요즘 그 배터리하고 이 반도체 이렇게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 배터리는 2차 전지 쪽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 반도체는 지금 업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느 쪽을 만약에 우리가 조정받거나 했을 때 사야 될 것이냐, 혹은 어느 쪽 비중을 더 실어야 될 것이냐, 예.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예.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유, 그 마켓 타이밍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처럼 94년부터 이제 한 30년 되다 보니까요. 이 한국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었고요. 그렇죠. 이게 네. 그 변동성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의 이제 원칙을 갖게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다고 하는 코스닥도 연말 되기 전에 항상 빠져요, 보면. 그런 변동성이 주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기업을 난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왜냐하면 주식은 싸게 사야 그만큼의 그렇죠. 수익률이 돼요. 그래서 10,000원에 사서 10만 원 가면 10배인데 3만 원에 사서 10만 원 가면 거의 3.3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을 잘 이용하자.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기업은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포트에 거의 코스닥이 아직 뭐 좀 있기는 한데 의미 있게 또 많이 채워야 되는 시점은 올 9월에서 10월 장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10월 장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장이기 때문에 10월에 사도 저는 항상
이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사시는 분들이 10년을 보고 사시는 거잖아요. 10년을 보고 사시는데 10월 달에 가서 사도 이 가격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보통 제가 아까 뭐 바이오가 같은 장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가고 아니면 뭐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회사가 가고 그런 모멘텀 속에서도 반도체 이 큰 주식이 움직일 때는 대형 주식가 움직일 때는 중소형주들이 좀 쉬거든요. 예, 그런 흐름이 또 수급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코스피의 중대형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고 지금 일단은 앞으로는 좀 대형주 중심의 네, 지수와 관련된 이런 쪽이 좀 더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하반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올해는 어쨌든 돈을 버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돈을 버는 장에서 마음의 자세가 좀 중요한 게 이 돈을 버는 장에서는 12개 섹터가 있으면 한 7개, 8개 섹터가 이래 막 순환매가 돌면서 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는 7개, 8개를 다 먹으려고 하면 절대 못 먹습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장에도 그때 빅7이었잖아요. 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빅7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시장을 주도하는 7개 섹터 중에 2개만 제대로 먹어도 돼요. 2개만. 그렇죠. 2개만 제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2개만 제대로 먹으려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올라가는 모멘텀을 딱 보고 쫓아 사는 걸 잘하는 스타일이면 올라가는 거 무릎에 사서 이제 꺾였네 하면 떨어지는 어깨에서 이래 팔고 나오는 그거는 테크니컬 말 그대로 테크니시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요쪽에 하면 요쪽 딱 버리고 요쪽으로 갈아타고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확실하게 아는 섹터에서 그 7개의 주도 섹터 중에서 나는 이번 이 2개 섹터에서 확실하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엔터주가 됐든 예. 그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무슨 이렇게 좀 변동성 빠지더라도 예.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가 확실한 나의 필살기의 종목이 있으면 그 떨어지는 게 하나도 무섭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러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네. 무섭지가 않은데 보통 우리가 공포심은 잘 모를 때 생기고 점점 커져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굴복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되냐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훤히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AMD를 다니다가 93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의 그 엔비디아의 그 GPU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왜 다른 AI와 관련된 그런 GPU 같은 그 기능을 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훤히 꿰뚫고 있어야 뭐 은행 사태가 됐든 이런 거에 자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확실하게 돈을 버시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들 이것도 일단 무시하고 예. 우리가 믿고 베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출의 그런 과거의 패턴을 보셔야죠. 예, 과거의 패턴을 보면 반도체에 분명히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과거에 보시면 PC 사이클로만 반도체가 움직일 때에 비해서 그때 PC 사이클에서는 대표님하고 우리 옛날에 386 써보셨잖아요. 386 그렇죠. 컴퓨터에서 486, 586 도스 지지디디디 네, 그런 컴퓨터 쓸 때는 윈도우가 버전업 될 때, CPU가 버전업 될 때 그렇게 거의 한 3, 4년 사이클로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방 산업이 PC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다가 데이터 센터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물리신 분들은 그냥 3년 들고 가시면 된다고 예, 그런 말씀드렸던 게 그 반도체, 만약에 반도체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는 사이클이 얼마나 짧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번 장에서 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박세익 대표님이 연합에서 또 그 프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투자의 고수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그러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을 모아서 만든 책,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 이 책도 내셨어요. 네. 사진이 너무 젊게 나오셔가지고 몰라볼 뻔했어. 머리를 올리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근데 우리 박세익 대표님 자체가 일단은 투자를 잘하시고 투자의 어떤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인데 다른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좀 느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들을 좀 느끼세요? 그 식사합시다 코너가 이제 진행이 된 지 작년 1월 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1년 반이 넘었고 방송을 이제 녹화를 찍을 때마다 그럽니다. 제가 아니 이제 박세익 사람들이 식상할 때가 안 됐냐. 그래서 이제 종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출연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검증이 된 분들 예,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많이 초빙을 했고요. 초빙을 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제가 연합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배울 점들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는 스타일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투자의 고수들 보면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각자의 스타일을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그 야구에 보면 3할 때 치는 타자들 있잖아요. 이치로가 시애틀 마리너스였나요? 거기 가서 첫 해에 신인왕도 타고 MVP 막 했을 때 이치로라는 선수는 어떻게 저 메이저리그에서 저 왜소한 몸으로 3할 때의 타율을 올릴까라고 생각해서 경기를 안 봤거든요. 대표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치로가 저는 되게 안타를 잘 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빠른 발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기습 번쩍 딱 떼고 뛰어버려요. 번쩍 떼고 뛰면 세이브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타격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잘 맞추고 네.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리는 그 자기의 능력,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는 거죠. 물론 이치로가 가끔씩 이제 홈런도 때리고 어깨도 되게 강했었죠. 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대호 선수도 훌륭한 선수고 이치로도 똑같은 3할 때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내가 어떤 데 적성이 맞나라는 걸 알자는 거죠. 네, 내 투자 스타일은 어떤 부분에 적성이 맞는지. 근데 그 적성을 알아보려면 이 시장의 고수들이 어떤 투자의 관점과 원칙으로 투자하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고수들의 여러 고수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하셔야 되고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이제 회화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배우 중에 딱 한 명 찍어서 그 사람 따라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 중에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하는 제 좋아하는 배우예요. 예, 그 배우가 너무 발음이 너무 클리어하고 그 말하는 딕션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영어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찍어서 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나오는 그 10명의 고수들 보면 한화자산의 유비팀장은 배당 펀드를 1조 이상 하는 매니저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배당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들어보니까 모든 기업에는 돈의 흐름에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맞죠. 그럼 모든 그 기업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죠. 어떤 분은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미래의 꿈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당을 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지, 배당을 왜 못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연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 나오는 이한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일등주를 공략하라.
그리고 주식농부 박용호 회장님은 신고한 주식만 그 3천억이 넘으셨던 그는 진짜 우리나라의 찐고수분인데 그 박용호 회장님은 작년에도 보면 시장 걱정을 별로 안 하세요. 그렇죠. 네, 그 박용호 회장님을 보면서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옛날에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이라고 최배달. 있어요. 그 최배달에 대한 영상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황소야? 나 최배달이야. 그 황소 뿔 잡고 그냥 뭐 단수로 막 황소가 넘어질 때까지 때린다는 그런 장면도 봤었는데 박용호 회장님을 보면요. 고금리? 고환율? 괜찮아.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주식만 그냥 사는 거야. 종목만.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막.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대담을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이 고수분들의 투자 철학과 관점에 대해서 잘 나타내 있고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진짜 고수가 되려면요. 내가 지나온 1년에 대한 정확한 복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했든 못했든. 근데 저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해 있잖아요. 못했던 해는 반드시 제 스스로 백서를 적습니다. 저는 못했던 해는요. 그 백서를 적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2015년이 이제 종목이 망가졌던 장이었거든요. 네. 2015년, 13년, 예, 그때는 14년, 15년이었었는데 그 제가 시장을 언더퍼폼을 해서 나는 왜 언더퍼폼을 했지? 내가 이 종목장에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연말에 3일 내내 12월 31일, 1월 1일 회사에서 그 백서를 적었거든요. 백서를 적으면서 내린 결론이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를 공략을 잘 못했더라고요. 그게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닉스가 날아갔었고 네이버가 NHN하고 분할되면서 네이버가 날아갔을 때였었는데 네. 내가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를 공략을 못했었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한 해를 복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복기를 할 때 어떤 사람하고 복기를 하냐?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 이긴 사람하고도 복기 그렇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찐 고수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전략을 제시했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한번 복기를 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온 목차 가운데 좀 와닿는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은 예. 이게 우리 지금 뭐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용감해져야 된다. 이 얘기였잖아요. 네. 여기에도 그 성장한 미래,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네. 정확한 정말 실체가 있는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아마 윤주호 센터장이 얘기를 하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다솔 이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회사는 항상 52주 신고가를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합니다. 미국의 52주 신고가, 중국의 52주 신고가, 우리나라의 52주 신고가. 거기서 교집합이 되는 섹터나 기업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가올 미래를 가장 먼저 선반영을 해주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찾아오신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부부분들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약간 무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영을 주식시장이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보고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시장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미리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현상만 분석하지 말고 흐름을 봐라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안 되고를 보지 말라는 뜻인가요? 예, 이 흐름이라는 게 단발성인 흐름인지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인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 예를 들면 중국 요커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던 그 2016년까지 800만 명이 들어왔을 때 2천만 명 시대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흐름의 단절이 있었죠? 사드 보복이라는 게 있었죠. 맞죠. 네. 정치적인 문제. 네.
그 정치적인 문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드 보복이라는 흐름이 그 큰 트렌드잖아요. 그 트렌드를 그냥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 새로운 흐름이 강화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갑자기 뭔가 기스를 내는 어떤 이벤트가 나는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주가의 흐름에서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한 번씩 대규모 리콜 사태, 네. 우와, 그 대규모 리콜 사태로 돈이 몇천억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거는 큰 흐름하고 상관없는 단발성인 이벤트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 흐름이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 아니면 또 하나 흐름이, 제가 예전에 대표님하고 방송을 할 때 그림을 그렸었죠. 뭐 기울기. 그랬죠. 예, 기울기. 예. 이 흐름이 오히려 가팔라지는 기울기인지 아니면 이제는 그 성장성이 꺾이는 기울기인지, 이 흐름이 꺾일 때 주식을 팔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듯이, 흐름은 이어지더라도 이 성장의 흐름이 기울기가 꺾일 때는 무조건 또 도망 나와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이 지금 시작 부분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아니면 거의 끝부분, 거의 완숙 단계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닷컴 버블이 있고 난 다음에 닷컴이라는 세상이 안 왔냐 보면 왔잖아요. 맞죠. 왔습니다. 왔는데 2000년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닷컴의 1등은 야후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닷컴의 대장주는 다음이었어요. 그랬죠, 처음에. 예, 처음 다음이었어요. 저도 신문사가 매일경제인지 한국경제인지 일면 탑 기사로 상장하고 나서 뭐 시총 5조인가 뭐 몇 조 뭐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이 주식을 하시면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닷컴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왔습니다. 왔는데 1등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예, 이 부분에 염두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서 그러면 네이버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는 이제 바이두 같은 회사가 있는 거죠. 근데 네이버가 만약에 포탈로만 계속 성장하는 회사였으면 지금처럼 주가가 300배 절대 못 왔어요. 못 갔죠. 포탈로 머무르는 회사였으면 야후도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고 야후 재팬 지금 뭐 남아서 막 하고 있는데 고만고만한 회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산업에서 1등을 그냥 유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네이버가 어떻게 300배가 왔고 아마존이 어떻게 한 2000배, 3000배가 됐냐면, 중고책을 팔다가 나중에는 클라우드까지 하죠. 네. 예, 계속 진화하고 지금 아마존은 AI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포탈에서 한 게임, 지식인, 그 다음에 웹툰, 요 최근에는 뭐 제페토도 하고 포시마크도 인수하고 많이 여러 가지 하잖아요. 새로운 영역에 계속 확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총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섹터의 1등을 10년 동안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흐름을 분석하고 나서는 그게 과연 시대를 이끄는 주도주가 될 것이냐, 예.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군요. 예.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맞습니다. 선택해야 되고. 예.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좁은 시선에 갇혀서 판단하지 마라.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주식이 좋다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대하는 어떤 현상, 주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몰입하는 경우, 과몰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그 뭐라 그럴까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들리네요. 예, 그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저같이 그렇게 머리도가 썩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남들만큼 뭐 20시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는 살아남았을까? 네. 살아남았을까에 있어서의 그나마 제가 사고가 유연하고 그나마 계속 다른 섹터에 뭐가 또 주도주가 되지?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어떤 걸 하냐면요. 주간 수익률 게임이라는 걸 해요. 아, 그래요? 저 펀드 매니저들끼리? 예, 저희 직원들 인턴 직원들까지 다 참여하는데요. 그 13명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축구 경기 결과 맞추기 하잖아요. 네. 2대1이냐 뭐 3대 빵이냐 해가지고 만 원씩 내고 하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지금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에 사서 종가에 판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2종목, 미국 기업 1종목, 가장 수익률이 높을 종목을 이제 적어서 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아니 주식은 좀 길게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왜 일주일짜리를 맞추는 게임을 하냐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모든 흐름은 주도주는 보면 일주일 장대 양봉 나고 월간 장대 양봉 나고 그러면서 7개월, 1년짜리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게임을 왜 하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또 그런 뭐라 그럴까 기도하는 마음이 또 있잖아요. 예,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정보를 설치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뭐 무시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이 사람 몸에 어쩔 수 없이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만 원씩 내고 지금 다음 시장에서 다음 주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이 뭔지 하고 또 하나 더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팔아야 될 종목을 추천하라고 그래요. 아, 저희 회사는 공매도 안 하거든요. 제 철학에 공매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떨어질 거다 생각하는 종목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제가 회사 대표잖아요. 그러면 박세익 전무는 삼성전자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러면 아니 삼성전자는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직원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간 수익률 게임으로는 삼성전자 매도, 저는 떨어지는 거 삼성전자 매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시니어 매니저든 아니면 포트폴리오 매니저거든 물어봅니다. 너 이번 주에 왜 떨어진다고? 이유가 뭐야? 네.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 같아서요. 하는. 그래서 항상 밑에 직원들한테 다른 사람 얘기를 이제 귀를 열어놔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이놈의 자식 어디 너 저기 야 주식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이게 아니라 이직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다른 회사가 맞을 것 같네. 그래서 자유롭게 설사 시니어 매니저가 사놓은 종목에 대해서도 밑에 하물며 대학생 인턴이 와서도 저거는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좁은 시선을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해외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인상 깊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잖아요. 영국이 A라는 회사, 러시아의 A라는 회사 예. 모르는데 일단 리포트가 나오는 회사 가운데서 뽑고 예. 리포트를 볼 때는 각각 그 매수와 매도를 얘기한 가 반대 의견을 가진 리포트를 보면서 비교 검토를 한다. 예. 그러면서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예. 전 그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최소한 50대 50 정도는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내가 사고 있는 포지션에 관련된 매수 리포트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는 사실 완전히 반대로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시장을 좋게 얘기할 때도 저는 시장을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 얘기만 방송을 골라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가 몰랐던 이유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3,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던 그 해에 저는 어떤 분들이 비관적인 얘기를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는 이유가 혹시 제가 틀릴까봐 시장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다 들었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혹시
제가 모르고 있거나 대중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처럼 심리전에 능해야 돈도 마음도 잃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군요. 그거는 정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 투자는 90%가 심리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그 심리라는 거에는 다른 사람의 심리도 있지만 나의 한 방향으로 쏠리려는 나의 심리를 컨트롤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아우, 그거 너무 중요하죠. 이 대중 심리에 내 심리가 막 쏠려다니고 있는 건지, 나 자신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절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심리적으로 되게 이모셔널한 그런 사람이다.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다 하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제 화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저희한테 맡기면 100% 신뢰하고 맡기시는데 그 화가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예술가분들은 이게 감정이 되게 네.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기복이 너무 예민해서. 심하시고 그리고 음악이든 그림이든 영향을 받게 돼요. 네,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그렇죠. 받게 돼요. 실제로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작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좀 너무 이모셔널하고 감성적이고 또 어떤 분들이 하시면 안 되냐면 조급한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성공하신 분들 중에 보면 이제 성격이 급한 분들은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성격이 급한 분들이 빨리빨리 하니까 맞을 수는 있는데 주식은 절대 빨리빨리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는 성격이 너무 조급해 이런 분들도 내 조급한 성격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주변에 이제 고수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그 주식 시장이 한창 열릴 때 자기는 이제 주식을 다 팔고 나서 마지막 과열 국면을 견딜 때 어떻게 하냐면 무슨 자전거 얘기, 무슨 영화 본 얘기를 뭐 엄청 떠들어요. 자기 스스로 외면하는 거죠. 시장을 외면하면서 한 발 떨어지려고. 한 발 떨어지려고요. 왜냐하면 쉬는 것도 투자인데 그 쉼을 가지려고 일부러 막 딴짓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좀 많은 투자자들이 예민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로의 의견 대립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그 뭐라 그럴까 좀 유리한, 그러니까 괜찮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좀 불만을 표시하고 그래서 또 그런 의도를 좀 의심을 하고 그래서 저희 815 모니터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우리는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반도체주 1억 원, 2차 전지주 1억 원. 대표님 직접 사셨어요? 우리 815 모니터에서. 예.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1억 원,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G화학 요거를 433 비율로 해서 이렇게 들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이해관계자니까 양쪽을 다 아끼는 마음으로 나쁜 얘기건 좋은 얘기건 객관화시키려고 자꾸 이제 노력을 하려고 그럼 일단 의도는 의심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 부분 저도 요즘 느끼고는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우리나라가 또 세계 1등이 됐다라고 저 자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금융 문맹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우리 815 모니터 같은 이 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원래는 펀드 매니저만 들을 수 있었던 애널리스트들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19년, 2020년도에는 약간 애널리스트들을 원망도 했었어요. 아니 저 얘기는 우리한테 와서 먼저 해줬어야지. 그렇죠. 근데 왜 저렇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들게 얘기하면 그 정보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로 우리 투자자분들의 수준이 저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이런 고급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채널이 있나 보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없다고 보고요. 그
다른 나라의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그 리포트 받아보려면요, 우리나라는 그냥 증권사에 계좌 하나 트면 다 받아볼 수도 있고 네이버 그렇죠. 증권 들어가도 뭐 다 볼 수가 있고 우리 경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뭐 자료 올려놓기도 하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 회사에 블룸버그 단말기 쓰고 있는데 1년에 3,8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불대리라고 그러거든요. 대리 한 명 연봉이라서 불대리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감 없이 저는 제가 알잖아요. 저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나와서 하는지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또 알잖아요. 이 출연자가 그렇죠. 어떤 계산적으로 나와서 하는 건지 그런 걸 이미 다 많이 저는 걸러서 다 지금 진행이 됐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포지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되냐면 그 재작년에도 장이 올라갈 때 아니 저분들이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아 저거는 다 시장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고 너무 지나친 우려인데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작년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 저는 강영현 이사한테 도움을 받았던 게 2,600 정도면 이제 다 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강 이사가 신용장고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맞다 그렇지. 이번에 저금리 때문에 부채로 돈을 땡겨서 투자한 게 많았을 건데 이 신용장고가 얼마나 터지는가 해서 바로 미국 시장의 신용장고를 체크했었어요. 체크했더니 깜짝 놀랐죠. 신용이 많았더라. 신용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한 1,500조 정도를 신용을 땡겨서 엄청나네요. 투자했더라고요. 그게 마진 뎁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1,500조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한 800조까지 빠졌었어요. 네. 650빌리언 달러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저랑 생각이 다르지만 강 이사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 번 더 쇼크가 있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경제 유튜브 채널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방법은 나랑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자꾸 집중하시는데 오른다 내린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팩트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박세익 정부가 아무리 반도체 좋다고 얘기를 해봐야 글로벌하게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요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뭘 좋게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019년도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오를 때 테슬라의 발행 주식의 거의 20% 가까이가 공매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거 완전히 공매도 세력도 죽어버렸잖아요. 이번에 2차 전지도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죽었는데 실제로 공매도 세력이 우리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증권회사가 공매도 세력과의 결탁이 됐다.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증권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죠? 매매 수수료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리고 신용이자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려면 장이 좋아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좋아야죠. 무조건 장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삼성전자가 됐든 무슨 종목이 됐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매 수수료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증권사가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사실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외국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외국은 공매도를 하는 증권사를 위해서 그런 주체를 위해서 매도 리포트도 쓰고 그게 또 하나의 틀리면 직업이에요. 네, 그게 직업이고요. 저도 제가 관심 갖건 어떤 그 종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실과 다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리포트, 그러니까 경영진들의 어떤 전망 이런 게 나오니까 변호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혹시 이러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 본 분들은 전부 오세요. 우리가 그 뭐죠? 손해배상 그거 예. 청구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공매도 세력 그러면서 공매도 뭐 하고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그 공매도 전문 기관에서 리포트 내면서 저거 엉터리다. 수소차 뒤에서 밀어서 한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빠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 니콜라라는 짝퉁 회사의 그런 소위 말해서 조작을 밝혀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매도도 있고 아까 1,200조나 되는 신용 매수도 있고 그게 막 치고 받으면서 시장의 정확한 가격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데는 또 이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례들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걸 이제 그 보편화시킬 만한 것이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건 지금 느끼는 거는 증권사들, 뭐 증권사만이 아니라 권위를 모든 주체가 다 잃은 것 같아요. 아, 예. 네. 물론 이번에 또 반성할 부분은 신뢰 반성을 권위. 해야 되고, 예, 신뢰를 잃은 부분 중에서는 분명히 과거에 뭐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태가 그렇죠. 또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요. 이번에 그 SG 사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주가 조작 그렇죠. 사태가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기사를 보면요. H투자 자문이라고 나와요. 그 투자 자문 회사 아니거든요. 예, 허가받은 투자 자문 회사가 아니고 무허가. 예, 무허가고 투자 자문 회사라는 이름을 아예 못 씁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무슨 컨설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회사를 신문 기자들조차도 H투자 자문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은 투자 자문사들은 같이 욕 먹는 거죠. 너네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네, 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기자분들도 정확하게 워딩을 하실 때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거를 뻔히 보면 주식을 딱 보면서 이거는 작전 전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에 좀 반성을 좀 하고 제도적 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거래소 밝혀내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서 그 질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투자 자문 혹은 증권사, 거래소 뭐 여러 가지 뭐 금감입 모든 곳들이 모든 주체들이 이제 좀 뭔가 심기일전해서 예. 지금부터라도 이제 다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뭐 100% 정수기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부 있죠. 장 담그다 보면 그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구더기? 예, 구더기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구더기가 생긴다는 것 자체로 너무 이제 우리 시장을 비난할 필요는 없고요. 그 메이도프라고 그 폰지 사기 나스닥에도 있었으니까. 예, 그것도 나스닥의 그 거래소 이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나가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미국에도 얼마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은 뭐라고 그러죠? 뭐 약간 그 말 그대로 장 담그는데 구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도 예. 범죄 많고 살인 사건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래도 안심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치안은 되는 거니까. 예, 치안은 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도 글로벌 탑티어에 포진하고 있는 여러 섹터별로 1등 기업들이 많다는 거. 예,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고 이 구더기들은 하여튼 잘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더기 이번에 사건 그 라드겐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거기 뭐 회장님도 있고 의사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그분들한테는 좀 싫은 소리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의사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 야매라고 있잖아요. 야매. 저희 어머니가 야매에 가서 이빨 치료하셨다가 이가 다 날라갔었어요. 그래서 좀 젊으셨을 때 이가 좀 안 좋아지셨는데 그 의사분들이 저희가 대표님하고 저거 뭐 좀 안 좋다고 야매 찾아가면 엄청 혼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불법 업체한테 내 통장 맡기고 뭐 내 핸드폰 맡기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러셨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는 또 거기에 또 믿을 수 있는 지인의 또 추천. 예. 그래서 저희 모토가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예. 특히 내가 믿는 사람을 더 의심해야 된다. 예. 우리 815에 한 번도 출연 안 한 사람은 믿지 말자. 뭐. 그럴까요? 네. 네, 오늘 참 그 우리 박세익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계속 코 훌쩍거리시고 저는 계속 이 목에 기침이 나와서 사탕을 입에 물고 아주 힘든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워낙 좋아서 네, 우리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양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으로 고수들의 투자 철학,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책 출간하셨다는 뉴스를 감사합니다. 네, 축하와 인사와 함께 베스트셀러 되시라는 덕담으로 마무리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